지난주에 한미 경제 성장률 가지고 장난친 조선일보 기사 혹은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신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저희가 드디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때 한번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안 그래도 저희가 경제 코너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경제 고정 코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고정으로 나오실 분을 정해야 되거든요. 못 정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을 한번 스튜디오를 모신 다음에 할까 말까. 테스트 받는 거구만요. 근데 전화 연결됐을 때 다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그러니까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해지면은 그런 말버릇이 좀 있는데 그날 작가하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게 당겨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카페로 급히 들어가서 방송하다 보니까는 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변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십 번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너 번만 하셔야지. 자, 그래서 혹시 방송 제자들이 듣거나 혹은 주변에서 듣고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다고? 그 버릇을 아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급할 때만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럴 때 좀 이제 그런 좀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경제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한 시간 내에 이번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결국은 지금 최저임금 이야기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모델 속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잡음이 나오고 뭐 반발도 있고 물론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이 가진 방향성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비판론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인정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보수 경제지나 또는 뭐 보수 정당에서 나옵니다. 소득 주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미. 우선 소득 주도 성장론이 무엇이고 그 실패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요. 한 가지 구분 방식이 이제 내수하고 그다음에 수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지고요. 수출에 이제 목을 매는 이런 이제 경제 구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 구조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세계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출할 것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게 이제 상시화 돼 버렸죠. 서브프라임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이제 급감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다가 수출이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눈을 돌릴 수 있는 데가 내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수출이 막히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내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가계 소비가 이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요. 근데 이제 가계 소득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둔화돼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밑돌 정도로 장기간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국가 경제 성장률 평균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훨씬 더 낮았었죠. 그게 그래요? 수십 년간 진행됐죠. 그러니까 건보습은 증가하는데 가정들은 더 잘 살게 되는 그러니까 게 대다수 서민들은 경제 성장을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3% 한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 그건 평균이고 많은 국민들은 그러니까는 뭐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럴 정도로 많은 가계들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서 소외가 된 거죠. 혜택에서 소외가 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우리가 굉장히 심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 최저임금 논의가 나오는 것도 소위 말하는 저임금 계층이 저임금 계층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중간임금
그러니까 50번째 네. 한 나라 전체 근로자들을 100으로 놨을 때 50번째 속하는 중위임금의 한 3분의 2도 안 되는 이제 그러니까 임금 계층을 저임금 근로계층이라 하는데 그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4명 중에 1명 꼴이.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거의 최악에 해당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층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군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계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득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는 소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진보 진영을 떠나서 보수 진영도 이것은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만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내수 강화를 통해서 즉 가계소득 강화를 통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좀 강화시키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들은 소득이 좀 증가하더라도 대부분이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뭐 소비할 여력의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득이 증가해도 그러니까 소비로 별로 많이 연결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강화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 걸 떠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제 체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러한 사고에서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현 정부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1년 만에 그러면 소득이 늘고 소비도 늘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냐? 실패한 거다. 폐기해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하나의 목표이고요. 예. 그걸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죠. 정부가요. 하나는 공정경제고요. 예. 또 하나가 혁신성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 가고 있는데 예. 혁신성장의 성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는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경제가 왼발이라고 한다면 제가 비유할 때 혁신성장은 오른발이고 예.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몸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움직이려면은 왼발 오른발이 이제 교대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혁신성장의 성과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예. 이제 왼발인 공정경제만 가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 하다 보니까는 좀 일부 분야에서 이제 무리가 생기는 혁신성장은 건데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까? 혁신성장은 현 정부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청와대 경제팀이 혁신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좀 빈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료들한테 맡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보수 정부에서 했던 것을 거의 재탕 삼탕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 혁신성장이 성공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 없이 그걸 다시 재탕 삼탕 하다 보니까 성과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시고 그리고 모델에도 동의하시는데 구체적 실현 방향에 있어서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과거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관료사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뭐 1년 만에 이걸 실패다 하고 뒤집는다든가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정경제를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수혜를 받는 계층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활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혁신성장이 성과가 안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소득계층들한테 직접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임금 계층들과 다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을과 을의 이제 문제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혁신성장에 나오는 같은 경우 그런 그렇죠. 거죠. 성과가 나오는 것에 좀 따라서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러니까는 정부가 직접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소득 문제에 대해서 왜 세금을 쓰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책 수단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임금 올린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수혜 계층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강화를 통해 가지고 즉 우리가 개인이 보게 되면은 살아가는 하나의 소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하나의 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로부터 얻는 사회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 아니지만 뭐 이제 우리가 보육비, 있고. 양육비 지원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 임금이죠. 정부 지원금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 임금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래요? 얼마나 낮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뭐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인 그 우파적 사고는 왜 세금을 거기다 쓰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우파들도요. 제가 많이 토론하다 보면은 저소득층의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 보장 강화, 사회 복지 강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증세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요. 증세. 재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또 증세도 반대를 해요. 증세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예, 왜 그러냐면 증세를 하게 되면은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저임금 계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보장처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고 하면서 또 증세는 또 반대하니까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런 이제 이쪽 저쪽 인기를 다 얻고 싶은 거죠. 별 이제 표는 양쪽 모두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 그렇군요. 사실은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처음 거론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요즘 곤욕을 치르고 계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방 결과를 낼 것도 아닌데 1년 만에 실패했다고 뒤집으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건 잘못된 공개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고. 교수님 오늘 방송으로 제가 보기엔 최소 5회 정도의 방송 출연권을 보장 받으신 겁니다. 가끔 현안과 공부를 동시에 이렇게 다뤄주십시오. 예. 현안은 이러한데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전화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일자리 문제. 예. 근데 최저임금과 특히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의 효과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개 이제 거시적으로 일자리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산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이 되게 이제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사자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임시직, 일용직, 저소득층의 일자리들이죠. 교수님 그거 1분 이내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제가. 30초 이내에 정리해 주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그건 김어준 씨가 선택하세요. 오늘 뭐 얘기를. 한 가지만 그럼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그러면. 자영업자들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중에서 70% 이상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이고 뭐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어요. 오히려요. 그 수치가 또 장난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자영업자 줄어들었다. 봐라 최저임금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얼어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과당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줄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너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자영업자 숫자가 좀 써먹지 말라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게 그 최소임금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많이들 인용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통계청 들어가게 되면 자료가 있으니까는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쉽게. 통계청에 들어가 보질 않죠. 보통. 너무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 자료들, 통계 자료들을 이게 좀 이렇게 악용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30배 돌파했다고 저희 작가가 카운팅 하셨습니다. 오늘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자, 이 코너는 일단 그러니까가 들어간 제목으로 결정될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최백은이라든가 저희가 문자 받겠습니다. 이 코너에 어울리는 제목 그러니까 들어가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당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